내 이름은 윤세리. 38. 내 하루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손으로 옮겨 담는 일로 채워진다. 손님들의 뭉친 어깨와 뻐근한 허리가 풀릴수록 그 무게는 고스란히 내 손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에 쌓인다. 세상은 이 행위를 치유라고 부르지만 나는 가끔 이것이 일종의 등강요한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도 그랬다. 금요일 저녁, 예약 손님은 끊이지 않았고 나는 점심도 거른 채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다. 마지막 손님이었던 중년의 남성은 유난히 몸이 단단했다. 그의 온몸에 단단히 자리 잡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1시간 반 동안 사투하듯 풀어내고 나니 내 손끝은 저릿했고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어우, 원장님, 시원합니다. 역시 원장님 손은 약손이야. 약손. 만족스러운 얼굴로 마사지 비용을 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약손이라니. 내 손은 이제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혹사당한 그저 밥벌이를 위한 노동의 손일 뿐인데 손님이 떠난 샵 안에는 그가 남기고 간 땀 냄새와 내가 종일 피워둔 라벤더 오일 향이 뒤섞여 묘한 냄새를 풍겼다. 나는 출입문에 걸린 오픈 팻말을 클로우스드로 뒤집어 걸었다. 철컥하고 잠금 장치를 거는 소리가 오늘 하루의 노동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샵 안쪽에 딸린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10평 남짓한 마사지 샵. 그리고 그 뒤에 벽 하나를 두고 붙어있는 3평짜리 쪽방. 이곳이 나의 일터이자 나의 집이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먹다 남은 김치통과 생수 몇 병이 전부였다. 찬장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내 뜨거운 물을 부었다. 3분이라는 시간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치익 김 빠지는 소리와 함께 뚜껑을 열자 인공적인 조미료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오늘 나의 첫 끼니이자 마지막 식사였다. 나는 밥상 대신 작은 좌탁에 컵라면과 김치통을 올려놓고 구석에 등을 기댄 채 꾸역꾸역 면을 삼켰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 세상과 나를 연결해 주는 것은 오직 웅하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돌아가는 낡은 냉장고뿐이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나는 가끔 이 냉장고 소리가 나의 유일한 식사 상대가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이혼한 지 3년, 변변한 기술 없이 세상에 던져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다행히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기에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이 작은 가게를 열었다.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남기고 간 빚을 갚고 월세를 내고 나면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좋았다. 아니, 좋아해야만 했다. 내 손길의 고통이 사라졌다며 환하게 웃는 손님들의 얼굴을 볼 때면 이 고된 노동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릇을 비우고 설거지를 마친 후 나는 다시 샵으로 나갔다. 마감 정리를 해야 했다. 사용한 수건들을 세탁기에 넣고 마사지 베드에 시트를 갈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인 반복이었다. 내 삶처럼 그때였다. 닫힌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허리가 그자로 굽은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던 할머니였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갔던 문을 열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원장님, 문 닫았는데. 내가 리와서 어깨가 너무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할머니의 얼굴은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주름진 손으로는 계속해서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나는 차마 그런 할머니를 돌려보낼 수 없었다. 내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이 피곤함이 저 고통보다 더할까. 들어오세요. 할머니, 제가 봐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늦었는데 폐 끼칠 수 없지. 폐는요, 얼른 들어오세요. 이러다 병나시겠어요. 나는 할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모셨다. 할머니의 몸에서는 파스 냄새와 오래된 세월의 냄새가 났다. 마사지 베드에 누운 할머니의 어깨를 만져보았다.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오랜 시간 바치를 하고 자식들을 위해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이 그 어깨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따뜻한 오일을 손에 덜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주무름이 아니었다. 나는 굳어진 근육의 결을 따라 통증의 근원이 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내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할머니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닌 막혔던 혈이 풀리는 시원함의 탄성이었다. 원장님 손은 어쩜 이리 용한가 몰라. 병원 가도 물리치료 받아도 소용없던 것이 원장님이 만져주니 싹 가시는 것 같네. 제가 용한 게 아니라 할머니께서 너무 참고만 사셔서 그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도 좀 하시고 힘드시면 쉬어도 가셔야죠. 나는 마사지를 하는 내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고단했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나의 손은 그녀의 몸을, 나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났을까? 할머니의 어깨는 처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져 있었다. 어이구, 살 것 같다. 날아갈 것 같네. 자리에서 일어난 할머니는 언제 아팠냐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내밀었다. 원장님, 내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 넣었다. 됐어요. 할머니, 10,000원만 주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아드님이 용돈 주시면 그때 주세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정가가 얼만데. 제 마음이에요. 돈보다 할머니 건강이 먼저죠. 대신 다음에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오세요. 아셨죠? 나는 기어코 10,000원 한 장만 받고 할머니를 문 밖까지 배웅했다. 고마워요. 원장님, 정말 고마워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작은 보람을 느꼈다. 그래, 이 맛에 이 일을 하는 거지. 내 고통과 누군가의 치유를 맞바꾸는 일. 믿지는 장사 같지만 마음만은 왠지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다시 혼자가 된 샵. 나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샵 한쪽 벽에는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며 걸어둔 자격증 액자들이 몇 개 걸려 있었다. 나는 먼지를 털기 위해 액자를 닦다가 화분 뒤에 반쯤 가려져 있는 낡은 액자 하나에 시선이 머물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액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이 작은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는 증명서 하나가 들어있었다. 석사 학위 증명서, 전공 스포츠의학 및 재활물리치료, 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내 이름 석자와 총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학위증. 그것은 내가 애써 묻어버린 찬란했지만 아팠던 과거의 흔적이었다. 나는 한때 국가대표 선수들의 재활을 돕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닥터를 꿈꿨었다.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고 선수들의 부상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들이 다시 그라운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나의 꿈이자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꿈은 한 남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의사였던 전 남편. 우리는 캠퍼스 커플이었고 같은 꿈을 꾸었다.
나는 그의 재능과 미래를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 그를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그는 성공과 함께 변해갔다. 그는 병원장의 딸과 바람이 났고 내게는 거액의 빚과 배신이라는 상처만을 남긴 채 떠나버렸다. 그가 내 꿈과 인생을 담보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흰 가운을 벗었고 전공 서적을 불태웠다.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는 액자를 어루만졌다. 차갑고 딱딱한 유리의 감촉, 그 위로 내 얼굴이 비쳤다. 꿈을 잃고 생계에 지쳐버린 38배 여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액자를 다시 화분 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이제 윤세리 원장님일 뿐이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 밖으로 나섰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은 거리는 한산했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늘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내 초라한 행색을 들키는 것 같아. 싫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내 삶에 아주 작은, 그러나 운명적인 균열을 일으킬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저 평소와 같은 지극히 고되고 외로운 하루의 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 정리를 끝내고 나는 낡은 소파에 잠시 주저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 이 지긋지긋한 하루도, 이 고된 노동도 마침내 끝이 났다. 나는 벽에 걸린 코트를 챙겨 입고 가게의 모든 불을 껐다. 오직 출입문 위에 작은 비상등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출입문에 손을 뻗어 클로즈드 팻말을 걸기 위해 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달랑. 정적을 깨고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예고 없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마치 폭풍우라도 맞은 듯한 모습의 청년 한 명이 서 있었다. 키는 180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하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새는 평범했지만 그 옷을 걸친 사람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짙은 눈썹과 서늘하면서도 깊은 눈매, 오똑한 콧날. 아이돌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땀과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감싸 쥔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힘겹게 서 있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 늦은 시간에, 그것도 이런 모습의 손님이라니. 손님 영업 끝났는데요. 나는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안 돼. 제발 그냥 돌아가 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내야 할 월세 고지서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지금은 돈보다 내 몸을 쉬게 하는 것이 더 절실했다. 청년은 내 말을 듣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고통을 참는 듯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언니, 혹시 아직 손님 받으세요? 그가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 38배 세상사에 찌들 대로 찌든 내게 언니라니. 어이없는 호칭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예의 바른 청년 특유의 쑥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은 거 아는데 제가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서 내일 아침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 상태로는 펜도 못 잡을 것 같아서요. 혹시 30분이라도 안 될까요? 나는 그의 어깨를 보았다. 티셔츠 너머로 보이는 그의 오른쪽 어깨 근육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방치된 혹은 잘못된 치료로 인해 만성화된 부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내 안에서 피곤함에 찌든 생활인 윤세리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치료사 윤세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안 돼. 내일 아침에 일어나려면 지금 쉬어야 해. 하지만 저 상태로 돌려보내면 저 청년은 오늘 밤 잠 한숨 못 잘 거야.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내 몸이 먼저지. 그래도 저 눈빛을 어떻게 외면해. 결국 또다시 나의 직업적 본능이 이기고 말았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출입문에서 비켜섰다. 일단 들어와요. 청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나는 다시 가게의 불을 켰다. 그는 절뚝거리며 안으로 들어와 내 안내에 따라 마사지 베드에 엎드렸다. 그의 등은 젊음의 열기로 뜨거웠고 잔뜩 긴장한 근육들이 단단하게 솟아 있었다. 웃옷은 그냥 입고 계세요. 어깨만 볼 거니까. 나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어깨와 등 위쪽을 쉬어주고 손에 로즈메리 오일을 덜어 천으로 데웠다.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 완화에 좋은 오일이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의 근육은 마치 갑옷처럼 단단했다. 하지만 그 갑옷 아래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잘못된 근육의 뒤틀림과 오래된 상처의 흔적들이 느껴졌다. 운동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격렬한 운동. 내 말에 그의 등이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어떻게 하셨어요? 근육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건 그냥 뭉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다쳤던 부상을 제대로 치료 안 해서 안에서부터 골마 터진 상처 같은 거예요. 아마 고등학생 때쯤인가 내 손은 그의 어깨 위를 미끄러지며 통증의 근원, 문제의 시작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있었다. 승모근과 경합골이 만나는 지점, 아주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돌덩이 같은 근육 뭉치. 나는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악 들으랴. 그가 짧은 신음을 터뜨렸다. 거기요. 거기. 아무도 거긴 못 찾던데. 여기가 문제의 시작점이니까 이놈이 다른 근육들까지 다 못살게 굴고 있는 거예요. 말썽꾸러기 하나가 반 전체를 망치는 것처럼 나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아주 서서히 그리고 깊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이 내 손의 열기와 압력에 아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런 몸으로 시험 준비를 했다니 미련한 건지 독한 건지. 독해야죠.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나이답지 않은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나의 손이 그의 몸을 치유하는 동안 나의 말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무슨 시험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시험이 전공 시험이에요. 법학, 판교험사 되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아버지께서 원하셔서요. 그의 대답에는 체념과 반항심이 동시에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마다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으니까. 대신 나는 그의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단단한 등 근육은 그가 짊어진 심리적 압박감을 말해주고 있었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그의 호흡은 깊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상처는 잊고 싶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꿈에 대한 흔적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어깨는 처음에 살벌한 단단함을 잃고 조금씩 부드러움을 되찾고 있었다. 그의 거칠었던 호흡도 어느새 고른 숨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좀 어때요? 살 것 같아요. 그가 나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기하네요. 병원도 가보고 유명한 데서 마사지도 많이 받아봤는데
이렇게 시원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언니 손은 뭔가 달라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조금 더 간절하게 만지는 것뿐이지. 나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그의 어깨에 따뜻한 수건을 덮어주었다. 그가 몸을 일으켜 앉았다.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언니, 이름이 뭐예요? 윤세르요. 저는 강지훈이에요. 세리 누나. 앞으로 자주 와도 되죠? 그가 누나라고 불렀을 때 내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저 예의상의 호칭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누나라고 부르는 그의 모습에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그러시든가요? 나는 애써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내게 건넸다. 약속했던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훌쩍 넘긴 터라. 그는 정가의 2배가 넘는 돈을 내밀었다. 됐어요. 늦은 시간에 와서 미안하다고 했으니 야간 할증은 깎아줄게요. 나는 정가만큼만 받고 그에게 돈을 거슬러 주었다. 그는 내 말에 피식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웃자 고통에 일그러져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햇살 같은 싱그러움이 온 각에 안을 채우는 것 같았다. 누나, 진짜 멋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조만간 또 올게요. 라는 인사를 한 채 가게를 나섰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그는 다시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게 안에는 다시 나 혼자만 남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열기,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낯선 설렘의 기운이 라벤더 오일 향처럼 가게 안을 떠돌고 있었다. 나는 그가 누웠던 마사지 베드를 정리했다. 시트에는 아직 그의 천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온기가 사라지는 것이 왠지 아쉬워.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새벽에 깨지도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늘 나를 짓누르던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져 있었다. 단 한 번의 만남, 단 1시간의 대화, 그것이 내 잿빛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는 것을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 돌멩이가 내 삶이라는 고요한 호수에 얼마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게 될지를 나는 그저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편안한 아침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청년은 그의 말처럼 조만간 다시 나를 찾아왔다. 사흘 뒤 그는 예약도 없이 불쑥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번에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 아닌 쑥스러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누나, 혹시 아직 손님 안 받으세요? 그는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을 흉내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따라 웃고 말았다. 잿빛이었던 내 작은 가게 안이 그의 웃음 하나로 환하게 밝아지는 기분이었다. 손님은 안 받는데 커피는 받을 수 있죠. 그날 이후 지훈이는 내 가게의 유일한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보통 가게 문을 닫을 무렵에 찾아왔다. 어깨 치료는 핑계일 뿐 우리는 마사지를 하는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학교 생활의 고충을, 나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끊기지 않았다. 그는 내 나이든 푸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나는 그의 측이 어린 고민에 진심으로 조언해 주었다.
그와의 시간은 내게 잊고 있던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다. 누군가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즐거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가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성에게 느끼는 아슬아슬한 설렘까지. 나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다. 그는 24살, 나는 38. 그는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펴는 청년이었고, 나는 세상에 지쳐 날개가 꺾인 여자였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 철벽 같은 방어선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어느 날은 가게 앞에 깜박거리는 전등을 말없이 갈아주었고, 또 다른 날은 내가 무거운 오일통을 옮기는 것을 보고는 달려와 대신 들어주었다. 그의 친절은 부담스럽지 않았고, 그의 배려는 계산적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여자로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저 힘들게 살아가는 한 사람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더욱 그에게 마음이 갔다. 한 달쯤 지났을까? 우리의 관계는 치료사와 손님을 넘어 나이 차이 나는 친구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가 가게에 오는 날이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기다렸고, 그가 오지 않는 날이면 괜히 마음이 허전했다. 내 삶에 아주 오랜만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다.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쑤셔가게 문을 일찍 닫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고통에 차 있었다. 누나, 저 좀 도와주세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농구하다가 발목을 삐끗했는데 꼼짝을 못하겠어요. 학교 근처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그냥 방깁스만 해주고 너무 아파요.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부상임을 직감했다. 어디야? 당장 갈게. 나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택시를 잡아 그가 있다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 입구에서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지훈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의 오른쪽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누나, 나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나는 곧장 그의 발목을 살폈다. 의사가 해준 방깁스는 응급처치일 뿐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었다. 인대가 심하게 손상된 것이 분명했다. 이대로 두면 만성적인 불안정성으로 발전하여 평생 고생하게 될 터였다. 일단 우리 가게로 가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나는 그의 친구와 함께 지훈이를 부축해 내 가게로 데려왔다. 마사지 베드에 그를 눕히고 퉁퉁 부은 그의 발목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깊은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금 그의 상태는 단순한 마사지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나의 진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었다. 스포츠의학, 재활 물리치료, 선수들의 인대와 연골을 다루던 나의 옛 기술들, 그 기술을 다시 꺼내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마사지사 윤세리가 아니게 된다. 나는 내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과거의 전문가 윤세리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건 위험한 일이었다. 내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자 어쩌면 이 청년과의 평온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의 얼굴을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내 상처보다 그의 고통이 더 아팠다. 나는 결심했다. 지훈아, 나 믿지? 내 단호한 질문에 그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 믿어요. 나는 서둘러 가게 안의 작은 냉동실에서 얼음 주머니를 꺼내고 압박붕대와 소독약을 준비했다. 그리고 내가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전문가용 의료 키트를 꺼내 들었다. 나는 먼저 원칙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얼음 주머니로 부어오른 발목에 열기를 식히고 압박붕대로 더 이상 붓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다. 병원에서는 왜 이런 기본적인 처치도 안 해준 거야? 대체 나는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누르고 치료에 집중했다. 그의 발목을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끝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여 부상당한 그의 발목 인대의 상태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상된 인대의 위치와 부종의 정도, 그리고 미세하게 뒤틀린 뼈의 위치가 내 손끝을 통해 머릿속에 그려졌다. 이것이 나의 진짜 재능이었다. 나는 엑스레이나 MRI 없이도 오직 손의 감각만으로 사람의 몸을 읽어낼 수 있었다. 지금부터 조금 아플 거야. 하지만 참아야 해. 그래야 빨리 나을 수 있어. 나는 그의 발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내가 대학원에서 수없이 연구하고 연습했던 관절 가동술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아주 미세한 각도와 힘의 조절을 통해 충격으로 인해 미세하게 어긋난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인대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지훈이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고 내 손길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내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마사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료였다. 30분쯤 지났을까. 길고 긴 시술이 끝났다. 나는 그의 발목에 다시 얼음 찜질을 해주고 치료용 테이핑으로 인대를 단단히 고정했다. 이제 됐어.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면 안 돼. 내가 알려주는 재활 운동, 매일 꾸준히 해야 하고.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온몸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듯한 탈진 상태였다. 그때 지훈이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경외감과 깊은 충격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나, 방금 뭐 한 거예요? 발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붓기도 거의 다 빠졌고 마법 같아요. 마법은 무슨, 그냥 내가 아는 걸 좀 써먹은 것뿐이야.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마사지가 아니잖아요. 누나, 대체 누구예요?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과거가, 내 정체가 탄로 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다. 나와 지훈, 그리고 그의 친구는 동시에 문 쪽을 쳐다보았다. 문 앞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비싸 보이는 맞춤 양복과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냉정한 분위기. 그는 우리 같은 서민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다. 남자는 가게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지훈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도련님, 회장님. 그 단어들이 내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중년 남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한 가게, 땀에 젖은 내 모습, 그리고 전문가용 의료 키트. 그의 눈빛은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있었다. 자네가 우리 도련님을 치료했다는 여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경계심과 위협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SJ그룹 강태준 회장의 오른팔, 최 이사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내 평범했던 삶에 드리워질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전조였다. 나는 그저 아픈 청년을 치료했을 뿐인데 그 작은 친절이 나를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밀어넣게 될지 그때의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최 이사라는 남자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훈이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 이사의 그 차갑고 분석적인 눈빛, 그리고 도련님과 회장님이라는 나의 작은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던 그 단어들이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다. 나는 지훈이가 그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고만 짐작했다. 그의 아버지라는 회장님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들이 허름한 마사지 샵에 38살 이혼녀와 어울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이리라. 그저 그뿐이라고 별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나의 그 나이판 기대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산산조각 났다. 위협은 아주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습관처럼 인터넷을 켜고 우리 가게의 상호인 세리의 손길을 검색해본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하룻밤 사이에 내 가게에 대한 악의적인 후기들이 10개 이상 등록되어 있었다. 별점 1점도 아까움, 위생상태 최악, 수건에서 냄새나고 주인 아줌마 손도 더러움, 마사지가 아니라 그냥 주무르기만 함, 돈 아까움, 절대 가지 마세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함, 아줌마가 남자 손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빴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스크롤했다. 모든 후기는 익명이었고 작성일은 모두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였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나는 매일 수건을 삶고 가게 구석구석을 소독하며 위생에 병적으로 집착했다. 내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고 손님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불결하고 실력 없고 심지어 성추행을 암시하는 파렴치한 마사지사라니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가게의 평판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최 이사의 그 서늘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가게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하루에 한두 건씩 있던 예약 문의도 완전히 끊겼다. 간혹 찾아오는 손님들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가게 안을 훑어보곤 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그들을 맞았지만 등 뒤에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나의 작은 성전이었던 세리의 손길은 순식간에 불결하고 의심스러운 공간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위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가게 문을 열자마자 구청 위생과 직원이라며 공무원증을 내민 두 남자가 들이닥쳤다. 익명의 민원이 제기되어 위생 점검을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 가게 구석구석을 뒤지며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려는 듯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눈빛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시간 동안의 이 잡듯 한 점검 끝에 그들은 사소한 몇 가지를 지적하며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가게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굴욕감에 눈물이 쏟아졌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내 힘으로 내 삶을 지키려 했던 나의 모든 노력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잔인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가게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멍하니 앉아있던 내게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악몽이 찾아왔다.
3년 전 이혼한 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내 전남편이었다. 그는 술에 절어 붉어진 얼굴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어이, 윤세리, 오랜만이네. 가게 꼴이 이게 뭐야? 돈은 좀 버나.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내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다. 왜 남편이 찾아오는 게 뭐 이상해? 법적으로는 아직 우리 부부 아니냐.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는데. 헤어소리 집어치워. 당신이 내 명의로 도박빚 남기고 도망쳤을 때. 우리 이미 끝났어. 당장 나가. 나가라니. 너무 섭섭하게 구네. 그가 비열하게 웃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요즘 좀 힘들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1억만 주면 내가 다시는 내 눈앞에 안 나타날게. 어때? 좋은 조건이지? 미쳤어.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왜 없어? 이 가게도 있고 모아둔 돈도 좀 있을 거 아냐. 아, 그리고 요즘 어린 놈 하나랑 붙어 다닌다며 그놈한테 달라고 하면 되겠네. 돈 많아 보이던데.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 이사, 그들이 내 전남편을 찾아내 돈을 쥐어주고 나를 괴롭히라고 보낸 것이다. 나의 가장 아픈 과거, 나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나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었다. 당장 나가. 나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내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며 일어섰다. 싫은데 돈 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건데 매일 찾아와서 손님들한테 우리 사이가 어떤지 다 얘기해 줄까? 네가 얼마나 불쌍한 여자인지 말이야. 그가 내게 손을 뻗어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가게 문이 세차게 열렸다. 지훈이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내 앞에 서 있는 전남편과 절망에 빠진 내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누나, 괜찮아요? 이 새끼는 또 뭐야? 네가 그놈이냐? 우리 마누라 홀리고 다니는 놈, 전남편이 시비를 걸자. 지훈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내 앞을 막아서며 전남편을 노려보았다. 나가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지훈이의 기세에 전남편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두고 보자 는 상투적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다. 악몽이 사라지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지훈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나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다.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전부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지훈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너? 누구니?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무언가 아주 힘든 결심을 한 듯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는 SJ그룹의 강태준 회장입니다. SJ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거대 기업. 언론에서는 늘 성공한 기업가로 칭송받지만 그 이면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악명 높은 인물, 나의 작은 가게에 찾아온 친절한 대학생이 바로 그 거인의 아들이었다니 나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다. 최 이사의 존재, 온라인의 악성 후기, 구청의 위생 점검, 그리고 전남편의 방문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제가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뒷조사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쳐내세요. 누나, 미안해요. 제가 누나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의 고백에 나는 배신감보다도 더 큰 슬픔을 느꼈다. 이 청년 역시 거인인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누나, 우리 도망가요.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제가 어떻게든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요. 네, 도망.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가게는 내 모든 것이었다. 내 상처, 내 눈물, 내 땀, 그리고 나의 유일한 자존심. 전 남편에게서 도망쳤던 것처럼 또다시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가게를 둘러보았다. 비록 작고 허름하지만 이곳은 내가 두 발로 버티고 서 있는 나의 땅이었다. 나는 지훈이를 돌아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지훈아, 나는 도망치지 않아. 누나, 여기는 내 가게야, 내 삶이고 그 누구도 설령 그게 SJ그룹 회장이라 할지라도 나를 여기서 쫓아낼 수는 없어. 내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거인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왔지만 나는 그 그림자 아래에서 숨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그림자의 심장부를 향해 정면으로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이제 나의 전쟁이었다. 아니, 지훈아, 나는 도망치지 않아. 내 단호한 목소리에 지훈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내 어깨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누나, 제발 상대가 누군지 알면서. 왜 그래요? SJ그룹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누나 가게 하나 망하게 하는 건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보다 쉬운 사람이라고요. 이건 싸움이 안 돼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알아.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나도 알아, 지훈아.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 하지만 그래도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 이 가게는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3년 전 내가 내 나이만 했을 때 나는 한번 도망쳤어. 모든 걸 잃고 내 꿈도 내 인생도 다 포기하고 숨어버렸지. 그런데 또 도망치라고. 그럼 나게 뭐가 남는데. 누나의 안전이 남죠. 내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요. 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주는 행복은 진짜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비록 그게 작고 초라할지라도 이 가게에서 내 손으로 손님들의 아픔을 덜어줄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껴. 그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그는 나를 보호하려 했고 나는 나 자신을 지키려 했다. 우리의 언쟁은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리면서 중단되었다. 발신인은 최이사였다. 지훈이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괴로운 얼굴로 화면을 노려보기만 했다. 그의 침묵은 그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역시 아버지라는 거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결국 그날 지훈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그는 가게 문을 나서기 전 제가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누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의 결심이 강태준 회장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끊어버린 모양이었다. 다음 날 오후 가게에 전화벨이 울렸다. 최 이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윤세리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정인의 17층 회의실로 오시죠.
제가 거길 왜 가야 하죠? 회장님의 마지막 제안이자 마지막 배려입니다. 오셔서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오지 않으신다면 제안은 없던 것으로 알고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용건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 제안, 마지막 배려. 그 단어들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비수 같은 독이 숨어 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손님을 받을 기분도 몸을 움직일 기력도 없었다. 나는 샵 안쪽의 작은 방, 내 유일한 안식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거대한 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나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저울질했다. 하나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마도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지훈이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달라고 하겠지. 그 돈을 받으면 나는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작은 가게를 떠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싸우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법은 돈과 권력을 가진 그들의 편일 테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나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의 절망감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나는 무기력하게 무너졌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내 자신이 한심했다. 다시는 그런 비참함을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 돈을 받자. 그리고 다 있는 거야. 강지훈이라는 그 아이도 이 지긋지긋한 상처도 그게 나를 위한 길이야.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돈 때문에 내 영혼을 팔 거라고. 내 손은 사람을 치유하는 손이지. 더러운 돈을 받는 손이 아니잖아. 그렇게 살아서 네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가 굵어진 투박한 내 손. 하지만 나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았다. 이 손으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그들의 감사 인사를 받았다. 나는 이 손으로 세상에 무너졌던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벽에 걸린 화분 뒤에 낡은 액자를 꺼내보았다. 스포츠의학 및 재활물리치료 석사 윤세리.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포기했던 꿈의 증거이자 나의 가장 순수했던 열정의 상징이었다. 나는 한때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지훈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정인. 나 혼자 갈게. 너는 절대 오지 마.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누나, 안 돼요. 위험해요. 같이 가요. 제발. 아니, 이건 내 싸움이야. 네가 오면 나는 정말로 너를 이용한 돈 밝히는 여자가 되어버려. 나 그렇게는 안 싸울래. 그냥 나를 믿고 기다려줘.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 역시 내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깨달았을 것이다. 결전의 아침이 밝았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가장 아끼던 옷을 꺼내 입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바지.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이 군복을 챙겨 입듯.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거울에 비친 내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가게로 나가 평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청소를 했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나의 소중한 공간이 더러운 모습으로 남겨지는 것은 싫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는 문 앞에 서서 가게를 한번 쭉 둘러보았다.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땀과 눈물이 모두 스며 있는 곳. 나 다녀올게. 꼭 다시 돌아올게. 나는 가게에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문을 나섰다. 강남의 테헤란로. 마천루들이 위용을 과시하며 늘어선 거리. 법무법인 정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웅장한 유리 빌딩의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작은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거인의 성이었다. 나는 빌딩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유리의 성을 올려다보았다.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혀왔다. 과연 내가 저 거인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나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켜버렸다. 이제 더 이상 지훈이의 연락에 마음이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빌딩의 회전문을 통과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 최 이사님과의 약속을 알리자 직원은 나를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며 나를 거인의 심장부 17층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 끝 통유리로 된 회의실 안에서 최 이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아주 희미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내 인생을 건 궁극의 시험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다. 17층 회의실의 문은 마치 단두대의 칼날처럼 육중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소리 없이 닫히며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회의실은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영이 발 아래에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세상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차가운 유리 테이블과 검은색 가죽 의자들. 그곳에는 단 한 점의 인간적인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테이블 상석에 최 이사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감정 없는 마네킹 같은 얼굴의 변호사 2명이 배석해 있었다. 최 이사는 나를 발견하고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듯 턱짓을 했다. 그의 태도는 자비심 많은 주인이 길 잃은 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듯한 거만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그의 시선은 나를 훑어내렸다. 나의 단정한 옷차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을. 그는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냉정한 비즈니스맨의 얼굴로 돌아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세리 씨,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그가 손짓하자 옆에 있던 변호사가 내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다. 봉투 위에는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윤세리 씨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우리 회장님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최 이사가 말했다. 봉투 안에는 윤세리 씨의 전남편이 남긴 모든 부채를 우리 SJ그룹이 인수했다는 채무 이전 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세리 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속 어음도 함께 들어있지요. 5억, 내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액이었다.
이 돈만 있으면 빚을 모두 청산하고 이 지긋지긋한 가게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오늘부로 강지훈 도련님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가게는 정리하시고 이 서울 바닥을 뜨는 게 좋을 겁니다. 다시는, 2번 다시는 도련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어떠십니까? 꽤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내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그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물론 윤세리 씨가 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른 쪽 변호사에게 눈짓하자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그건 윤세리 씨에 대한 고소장과 진정서들입니다. 첫째, 당신의 전남편이 당신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 민사소송. 둘째, 당신의 가게에서 마사지를 받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서. 셋째, 위생불량 및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구청 및 보건복지부 진정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풍기문란죄의 고발장까지. 그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읊을 때마다 내 심장은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죄어왔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조작된 함정이었다. 하지만 저 거대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제출될 저 서류들 앞에서 나 같은 개인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언론에 공개되면 윤세리 씨는 어떻게 될까요? 최 이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뱀처럼 속삭였다. 당신은 빚더미에 앉은 파렴치한 사기꾼이자 손님을 다치게 한 돌팔이, 남자를 밝히는 더러운 여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겁니다. 마사지사 자격은 당연히 박탈될 테고 이 업계에서는 2번 다시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그들은 내 인생을 통째로 파멸시킬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내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명예로운 자살이냐, 비참한 처형이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나를 짓눌렀다. 변호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 창밖의 아득한 풍경, 그리고 내 앞에 놓인 5억 원의 유혹과 파멸의 협박. 숨이 막혀왔다.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저 합의서에 서명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 2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내 손. 이 손은 도망치기 위해 있는 손이 아니었다. 이 손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고통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 존재하는 손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합의서와 고소장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대신 나는 오직 한 사람, 최 이사의 몸을, 그의 고통을 바라보았다. 나는 치료사였다. 그리고 내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뒤틀린 환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나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사님, 내 부름에. 그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혹시 오른쪽 다리가 자주 저리고 허리의 통증이 심하지 않으신가요? 내 뜬금없는 질문에 최 이사와 변호사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사님은 지금 허리 디스크 4번과 아주번 사이가 심하게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좌골신경통을 앓고 계시죠. 아마 비 오는 날이면 통증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무게중심을 왼쪽에 두고 서거나 앉는 습관이 있으시고요. 회의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경계심과 놀라움이 떠올랐다.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나의 목소리는 이제 그의 몸을 해부하는 메스였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아마 10년도 더 된 오래된 회전근개 파열이 제대로 낫지 않은 채 굳어버렸군요. 그래서 넥타이를 매거나 차를 후진할 때 오른쪽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실 겁니다. 그 통증을 피하기 위해 늘 왼쪽 팔을 더 많이 사용하시죠. 제가 틀렸습니까? 이사님. 최 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굳게 닫힌 입술과 세차게 흔들리는 동공이 내 진단이 모두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변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방의 절대적인 지배자였던 그의 권위가 나의 말 몇 마디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려 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멈춰 서서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강태준 회장님은 사람을 부수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걸로 복종시키는 것을 능력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사람의 고통을 봅니다. 나는 최 이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사님은 지난 20년간 그분을 위해 충성을 다 바치셨겠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높은 지위와 돈, 그리고 망가져버린 몸과 지쳐버린 영혼. 회장님은 제게 돈을 주며 사라지라고 하지만 저는 이사님께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가 마침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치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사님을 평생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겠습니다. 제 진심을,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내 제안은 이 차가운 회의실의 모든 논리와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돈과 협박이 오가는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나는 치유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가치를 내민 것이다. 최 이사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내 손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철옹성 같던 자존심과 신념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 문이 세차게 열리며 지훈이가 씩씩거리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카메라를 든 남자와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자가 함께였다. 최 이사님,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훈이가 소리쳤다. 최 이사와 변호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굳어버렸다. 지훈이와 함께 들어온 중년 남자는 이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지훈이는 내 곁으로 와서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누나, 미안해요. 누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나도 내 방식대로 싸우기로 했어요. 그는 어젯밤 내가 잠든 사이에 강 회장의 비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이 기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제보를 한 것이었다. 최 이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해온 모든 부당한 일들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기자는 카메라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찍어. 이 장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기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합의서와 고소장을 클로즈업하고 충격에 빠진 최 이사의 얼굴과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내 모습을 번갈아 비췄다.
이것은 더 이상 재벌 2세와 마사지사의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 기업의 폭력에 진정한 치유의 가치로 맞선 한 여성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최 이사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의자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나는 승자의 미소를 짓는 대신 여전히 고통스러운 얼굴의 그를 바라보았다. 나의 싸움은 끝났지만 치료사로서의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차가운 거인의 성 한복판에서 나의 방식으로 나의 존엄을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그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은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지만 지훈이의 용기 있는 제보와 탐사 전문 기자의 집요한 취재가 더해지자 SJ그룹이라는 견고해 보였던 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언론은 SJ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폭로라는 헤드라인으로 연일 대서특필했다. 기자가 촬영한 영상은 내가 등장하는 부분은 철저히 모자이크 처리된 채 최 이사가 나를 협박하는 장면과 그 뒤에 강태준 회장이 있다는 지훈이의 증언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전국에 방송되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SJ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결국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그의 몰락에 두려움을 느낀 내부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그의 수많은 비자금 조성 혐의와 불법적인 경영 승계 계획, 그리고 정관계 로비 정황까지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추악한 진실들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성공한 기업가라는 신화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결국 강태준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거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최 이사는 사건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강 회장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아마도 그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마주했던 나의 모습이 그의 굳어있던 양심을 흔들었던 것이리라.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상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살고 나왔다고 했다. 그가 출소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내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최 이사였다. 윤세리 선생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역시 거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이리라. 나의 삶에도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언론은 나를 강철의 의지를 가진 치유사라 부르며 나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내 작은 가게 세리의 손길은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국내 최고의 스포츠 재활센터인 더 바른 재활센터에서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나의 사연과 지훈이를 통해 전해 들은 나의 치료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함께 새로운 개념의 힐링센터를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저희는 최고의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영혼이 부족합니다. 나를 찾아온 젊은 센터장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저희는 그동안 돈 있는 운동선수나 부유층만을 상대로 몸의 기능을 고치는 데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윤 선생님께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과 선생님의 철학이 만난다면 우리는 세상에 없던 진정한 치유를 선물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제안은 내가 20년 전 포기했던 꿈의 연장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누나, 우리 같이 해보자. 지훈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몰락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는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올바른 일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누나는 최고의 치유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고 나는 누나의 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될게.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내가 그 방패가 되어줄게. 그의 눈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불안한 청년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길을 찾은 단단하고 믿음직한 남자의 눈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통유리 건물 입구에는 세리 앤 지훈 힐링 센터라는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병원의 차가움과 마사지 샵의 어두움을 모두 걷어낸 밝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로비에는 은은한 허브 향이 퍼져 있었고 환자들의 대기 공간은 마치 아늑한 북카페처럼 꾸며져 있었다. 나는 이제 윤세리 원장님으로 불린다. 흰 가운 대신 편안하고 활동적인 유니폼을 입은 나는 수십 명의 젊은 치료사들을 이끌며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훈이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센터의 법률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SJ 나눔 재단을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원장님 3번, 배드 박철수 어르신. 오늘 처음으로 보조기구 없이 혼자 걸으셨어요. 젊은 치료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와 보고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올 때 나는 내 존재의 이유를 느꼈다. 그날 오후 나는 센터의 작은 강당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를 주관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통증 클리닉. 한 달에 한 번 내가 직접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만성 통증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시간이었다. 강당 안은 수십 명의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는 1년 전 나의 작은 가게를 찾아왔던 허리가 굽은 그 할머니도 계셨다. 할머니는 나를 발견하고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직접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몸을 살피고 아픈 곳을 만져주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기나긴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의 손길과 말 한마디에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고통의 그늘이 옅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텅 빈 강당에 홀로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다. 지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뒤에 서서 나의 뭉친 어깨를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더없이 따뜻했다. 그의 손끝을 통해 그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고마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원장님,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겠다. 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만 했던 나의 손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위로받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곁에는 이제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나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나의 꿈을 함께 이뤄나갈 사람이 있었다. 나는 지난 20년간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마침내 되찾은 것이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봄. 그것은 이제 막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가장 눈부시고 향기롭게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